2011년 6월 강원도 고성군 한미연은 남편의 사망 이후 세 자녀와 함께 남편이 남긴 넓은 목장에서 조용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도연은 지역에서도 손꼽히는 축산농장 운영자였고 그가 남긴 재산은 가족이 부족함 없이 살아가기엔 충분했다. 하지만 도연이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뒤 미연은 삶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게 되었다. 그녀는 동생 백성진 부부의 도움을 받아가며 농장을 꾸려갔고 삶은 반복적이지만 안정적으로 흘러갔다. 시간이 지나면서 미연은 조금씩 바깥 사람들과의 교류를 다시 시작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녀에게도 약간의 여유가 생겼고 어느 날 우연히 들른 지역바에서 조민우를 만나게 됐다. 민우는 트럭 운전사이자 야간에는 문라이트라는 예명으로 DJ 활동을 하며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두 자녀를 홀로 키우는 싱글 파더였고 그의 따뜻한 말투와 성실한 태도는 미연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들의 관계는 빠르게 가까워졌다. 민우는 종종 미연의 농장을 찾아와 일손을 도왔고 아이들과도 스스럼 없이 지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감싸주는 시간 속에서 둘은 진지한 관계로 발전했고 가족들에게도 그 사실을 알렸다. 모두가 이 관계를 응원했고 미연은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날 아침이 찾아왔다. 평소처럼 민우는 전날 밤 미연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오전 6시 30분경 일하러 떠났다. 미연은 침대에 누운 채 그의 트럭 소리를 들으며 여느 때처럼 하루를 시작하려 했지만 그날은 그렇게 평범하게 흘러가지 않았다. 몇 시간 뒤 민우의 아들 조연우는 석재 공장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혼란에 빠졌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민우가 출근하지 않았으며 연락도 되지 않는다는 말이 들려왔다. 현우는 민우가 수년간 단 하루도 결근한 적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그는 여동생 민정과 함께 미연의 농장으로 달려갔다. 미연 역시 놀랐다. 분명히 아침에 그가 떠나는 소리를 들었다고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셋은 농장 주변과 인근 도로를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민우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전화를 해도 연결되지 않았고 무슨 일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민정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아버지가 과거 우울증을 앓았던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기억이 떠올랐다. 그녀는 결국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동시에 수색을 이어갔다. 민정의 머릿속에 문득 한 생각이 스쳤다. 혹시 아버지가 산으로 들어간 건 아닐까? 그녀는 미연에게 농장 근처에 숲이 있는지를 물었고 미연은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 오래된 숲이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셋은 곧바로 차를 몰아 숲 입구로 향했다. 그들은 숲속 공터에 주차된 민우의 트럭을 발견했다. 트럭 유리창에는 그의 예명 문라이트가 붙어 있었다. 하지만 차량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문도 잠겨 있지 않았다. 뒷좌석엔 장비들이 평소처럼 정리되어 있었지만 이는 오히려 이상한 점이었다. 민우는 자신의 장비를 무척 아꼈고 차에 그냥 두는 일이 없었다. 더 이상한 것은 차량 내부 상태였다. 거울 위치는 평소와 달랐고 기어도 평소처럼 중립이 아닌 주차 모드에 놓여 있었다. 이런 습관은 민우답지 않았다. 셋은 점점 깊은 불안에 빠졌고 경찰은 즉각 수색을 시작했다. 헬리콥터와 구조대, 수색견까지 투입됐지만 며칠이 지나도 민우의 흔적은 나타나지 않았다. 민우는 마을 사람들에게 항상 웃음을 주던 인물이었다. 원한을 살 일이 없었다. 그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사실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경찰은 마지막 목격지인 미연의 농장을 중심으로 수색을 재개했다. 창고, 사료 보관실, 분뇨통까지 모두 살폈지만 아무런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미연은 경찰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그날 아침 민우가 떠날 때 평소와 달리 차량 시동이 바로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7, 8분쯤 지나서야 트럭 소리가 들렸다는 기억은 그녀에게도 낯설었다. 어쩌면 그 짧은 시간 동안 무언가 벌어졌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농장에는 CCTV가 없었고 경찰은 뚜렷한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 범죄 정황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은 실종으로 분류되었고 일주일 후 수색은 종료되었다. 남겨진 가족들은 납득할 수 없었다. 민정은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가족을 떠났을 리 없다고 확신했고 무언가 숨겨진 진실이 있다고 느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진실을 찾겠다는 의지로 자신이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이 비극의 시작인지 해답으로 가는 열쇠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한미연은 조민우가 사라진 이후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선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경찰의 수색이 종료된 뒤 조민우의 두 자녀는 집으로 돌아갔고 미연은 농장으로 다시 돌아가 일상을 회복하려 했다. 그러나 민우의 빈자리는 하루하루 뚜렷하게 느껴졌고 그와 나눴던 대화들, 함께했던 시간이 계속 떠올랐다. 그녀는 다시는 예전처럼 평온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사건 이후 며칠이 지나 미연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결국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생각들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스쳐간 이름이 있었다. 바로 백성진이었다. 그녀의 남편 이도현이 세상을 떠난 뒤 가장 많이 그녀 곁에 있었던 사람. 처음에는 단순한 위로였다. 그는 자주 농장에 들러 아이들을 챙기고 가사 일도 도와주며 한미연의 곁을 지켰다. 그 관심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용히 선을 넘었고 결국 둘은 비밀스럽고 애매한 관계로 발전했다. 미연은 그 관계에 대해 오랫동안 후회하고 있었다. 이도현의 동생과의 관계는 말 그대로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고 무엇보다 그녀는 자신의 친녀 동생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는 죄책감을 품고 있었다. 그래서 조민우를 만났을 때 그녀는 과거의 그림자를 끊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다. 민우는 따뜻했고 믿음직스러웠으며 무엇보다 그녀의 상처를 이해하고 받아주었다. 하지만 백성진은 달랐다. 그녀가 민우와의 관계를 공개한 이후 그는 서서히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냈다. 처음에는 조용한 질투처럼 시작됐지만 점차 노골적인 간섭과 위협으로 변해갔다. 그는 미연의 핸드폰을 몰래 열어 민우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읽었고 급기야 자신의 휴대폰으로 민우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에는 그녀는 내 여자다.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식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조민우는 그 메시지를 받았을 때 당황했지만 그것이 단순한 오해나 질투라고 생각하며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미연은 그때부터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백성진의 통제를 벗어나려 했지만 그는 집요하게 그녀의 주변을 맴돌며 계속 접근을 시도했다. 심지어는 농장의 운영에도 깊숙이 개입하며 그녀의 경제적 자율성을 약화시켰다. 백성진은 농장의 일부 토지를 싼 값에 장기 임대했고 정부 보조금도 자신이 관리하며 사실상 농장의 주요 운영권을 쥐고 있었다. 그는 농장 운영을 명분 삼아 언제든 미연의 집을 드나들 수 있었고 그녀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없었다. 더구나 성진은 투자에 실패한 손해를 미연에게 전가하며 종종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미연은 이런 상황 속에서 조민우를 통해 삶의 균형을 되찾으려 했지만 역설적으로 민우의 존재가 성진의 통제 욕망을 더욱 자극했다. 성진은 민우에 대한 불만을 자주 드러냈고 그의 존재 자체를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민우가 자신이 가진 것을 빼앗아갈 것이라고 믿었고 그것은 단지 미연뿐 아니라 농장 운영권, 가족, 삶의 중심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한 번은 미연이 외출한 사이 성진이 집 안에 들어와 민우와 관련된 물건들을 몰래 훑어본 적도 있었다. 그는 점점 더 경계를 넘기 시작했고 미연은 자신도 모르게 위협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됐다. 그 무렵 그녀는 경찰과의 면담에서 성진의 존재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도 자신의 직감이 의심처럼 들릴까봐 조심했고 그동안 감춰왔던 과거를 드러낼 용기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민우가 사라진 날 아침 그의 트럭이 곧바로 출발하지 않았다는 그 7와 8분 사이에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성진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는 무엇을 했는지를 알고 싶은 강한 욕구가 생겼다. 한편 백성진은 조민우의 실종 이후에도 여전히 농장을 드나들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했다. 그는 경찰 수색이 이루어지는 현장에도 몇 번 모습을 보였고 수색팀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다. 그의 그런 행동은 일부 경찰에게 의심을 불러일으켰지만 구체적인 증거나 정황이 없었기에 깊이 파고들 수 없었다. 미연은 조용히 그러나 확고하게 결심하고 있었다. 이제는 이 모든 의혹을 외면할 수 없다고. 그녀는 자신이 얽혀버린 관계의 그물에서 벗어나기 위해 민우가 사라진 그날의 진실을 찾아내야만 했다. 감춰져 있는 진실이 무엇이든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다가오고 있었다.
조민우가 실종된 지 몇 주가 지났지만 조민정은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사라졌다는 사실을 도무지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경찰 수사가 실종 사건으로만 종결되는 것에 답답함을 느꼈고 직접 나서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렇게 그녀는 퇴직한 베테랑 강서련 형사를 찾아갔다. 강서련은 단연간 형사과에서 강력 사건을 수사해온 인물로 은퇴 후에도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신뢰받는 사람이었다. 조민정은 처음 만난 자리에서 조심스럽지만 자세하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그녀는 아버지와 한미연의 관계, 실종 당일의 정황, 농장에서의 이상한 점들, 트럭에서 발견된 흔적까지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야기했다. 강서련은 조용히 이야기를 들으며 기록을 남겼고 그녀의 말이 단순한 불안이나 착각이 아니라는 점을 빠르게 파악했다. 그녀는 조민우의 실종이 우연이 아니며 특정 인물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수사 경험이 풍부한 강서련은 동기와 기회를 중심으로 상황을 정리했고 조민정의 설명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름, 바로 백성진에 주목하게 되었다. 며칠 후 강서련은 한미연을 직접 만나러 갔다. 미연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그녀의 따뜻한 태도와 침착한 말투 덕분에 곧 마음을 열게 되었다. 두 사람은 오랜 지인처럼 차분하게 대화를 나눴고 그 분위기 속에서 미연은 자신이 오랫동안 감춰왔던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고백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극심한 외로움과 삶의 무게 속에서 백성진과 얽히게 되었던 이야기. 그는 항상 곁에 있었고 아이들을 챙기고 농장 일을 도와주며 그녀에게 따뜻한 말들을 건넸다. 그 시기에 미연에게는 누구보다도 절실한 존재였고 그 관계는 점점 깊어져 갔다. 하지만 미연은 그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죄책감에 시달렸고 결국 그 관계를 정리하려 했다. 그러던 중 조민우를 만나게 되었고 그는 그녀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다. 미연은 민우와의 관계를 시작하면서 백성진과 완전히 단절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그러나 백성진은 달랐다. 그는 미연이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점점 더 집착적인 태도를 보였다. 미연은 그가 보내온 수많은 문자 메시지, 이유 없이 들이닥친 방문, 그리고 민우를 향한 노골적인 적대감을 떠올렸다. 그는 그녀의 핸드폰을 몰래 열어 민우와의 메시지를 확인했고 심지어 민우에게 자신이 진짜 남자친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까지 했다. 강서련은 이 고백이 단순한 후회의 고백이 아니라 사건의 본질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우 씨가 실종되던 그날 성진 씨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미연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날 새벽 민우가 집을 나선 직후 트럭 시동이 쉽게 걸리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그 시점에 혹시라도 무언가 벌어졌을 가능성. 강서련은 그녀의 말을 경청하며 그 시간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더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미연에게 성진이 농장에 접근했던 시간대, 농장에서의 위치, 혹시 CCTV가 있는지 등 여러 가지를 질문했다. 하지만 농장에는 카메라가 없었고 성진이 그날 오전 정확히 어디에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며칠 뒤 미연은 다시 강서련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날 그녀는 평소와는 달리 매우 지친 목소리였다. 그녀는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또 하나의 이야기를 꺼냈다. 성진이 농장의 대부분을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고 있었으며 정부의 축산 보조금도 실질적으로 그의 손에 들어가고 있었다는 사실. 그는 매년 상징적인 수준의 임대료만을 지급하며 실질적으로 농장의 수익을 통제하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성진은 투자에 실패할 때마다 미연에게 손을 벌렸고 그녀는 매번 거절하지 못하고 돈을 내주었다. 그는 그녀를 감정적으로, 경제적으로 계속 묶어두고 있었고 미연은 점점 벗어나기 힘든 감옥에 갇힌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조민우와 함께 새 출발을 하려 했지만 성진은 끝까지 이를 방해했다. 그는 종종 민우에 대해 조롱하는 말을 했고 심지어 저 인간이 너한테 어울린다고 생각하냐는 말을 하며 미연 앞에서 노골적으로 적개심을 드러냈다. 그녀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자 결국 성진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려 결심했고 그에 대해 강하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그 무렵 민우가 실종되었다. 미연은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성진은 민우의 존재 자체를 견딜 수 없었고 그가 사라진 것은 성진의 집착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그러나 그녀는 그 사실을 입 밖에 낼 수 없었다. 너무 많은 것을 잃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이 그와 얽혀 있던 과거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녀는 강설연을 통해 진실에 다가가고자 했다. 그녀는 두려움보다 후회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조민우의 아이들이 눈앞에 있는 지금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진실을 외면하면 언젠가는 그 대가가 더 크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2013년 5월 조민우가 실종된 지 거의 2년이 되어갈 무렵 백성진은 한미연의 농장에 들러 임대한 밭에 액비를 뿌리기 위해 작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트럭에 실은 액비를 물에 희석하려 했지만 멀리서 물을 가져오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졌다. 그래서 그는 농장 뒤편에 있는 오래된 폐우물의 존재를 떠올렸다. 그 우물은 예전부터 입구가 콘크리트 덮개와 잡동사니로 가려져 있었고 일반적인 출입자라면 존재조차 알 수 없었다. 성진은 조심스럽게 덮개를 젖혔다. 덮개가 조금 열리자마자 강한 악취가 퍼졌다. 그는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꼈고 우물 안쪽을 들여다보았다. 아래는 명백히 사람의 형체를 가진 물체가 있었다. 성진은 놀랐고 황급히 덮개를 다시 덮은 뒤 자신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현장으로 오라고 재촉했다. 아내가 도착해 우물 속을 들여다보는 순간 그녀는 비명을 질렀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통제한 후 우물 내부를 수색했다. 심하게 부패된 시신은 처음에는 육안으로 정확한 신원을 알 수 없었지만 몸의 구조와 일부 유품을 통해 높은 확률로 조민우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며칠 후 정밀 검사를 통해 시신은 조민우로 최종 확인되었다. 부검 결과 조민우는 타살로 사망했으며 사망 시점은 정확히 2년 전 실종 당일 근처로 추정되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은 즉각 백성진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그가 시신을 발견하고 한 행동은 일반적인 경우와는 매우 달랐다. 그는 가장 먼저 경찰에 신고하지도 않았고 시신을 발견하고 가장 가까이 있었던 한미연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대신 아내를 불러 확인시키고 그녀가 경찰에 신고하게 만들었다. 이런 행동은 경찰의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성진은 자신이 처음 그런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아 당황한 상태였고 아내가 침착한 성격이라 도움을 요청했다는 식으로 해명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정황은 그의 설명을 신뢰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당일 액비 작업을 위해 나왔다는 그의 말과 달리 작업복은 깨끗했고 장화에도 흙이나 액비의 흔적이 없었다. 경찰은 그가 이 장소와 시신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으며 액비 작업이라는 명분으로 우연을 가장해 경찰을 유도하려 했다고 추측했다. 이전에 농장을 수색할 때 경찰은 이미 농장의 거의 모든 구역을 철저히 확인한 바 있었다. 그러나 이 우물만은 존재 자체가 은폐되어 있어 수색에서 제외되었고 수색 당시 성진은 해당 지점을 굳이 언급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를 매우 이상하게 여겼다. 특히 이 우물은 성진이 주로 관리하던 토지 가까이에 있었고 그가 농장의 구석구석을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심이 커졌다. 조사를 계속하던 경찰은 당시 수색 과정에서 우물 위에 풀더미와 농업자가 가득 쌓여 있었다는 점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 작업의 주체가 성진이라는 것도 확인했다. 경찰은 그가 의도적으로 우물을 덮어 은폐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했다. 또한 경찰은 이 우물이 일반적인 식수용 우물이 아닌 침출수 우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축사 주변에서 나오는 오수나피 위생수를 처리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구조물로 대부분의 경우 정기적으로 관리되거나 사용되지 않는 한 물이 가득 차지 않는다. 따라서 성진이 액비를 희석하기 위한 물을 얻기 위해 이 우물을 열었다는 설명은 매우 설득력이 없었다. 조민우의 가족들은 그의 시신이 가까운 곳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특히 조민정은 경찰서에서 시신이 확인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순간 무너진 듯 오열했다. 그녀는 그동안 매일 아버지를 꿈속에서 찾아 헤맸고 언젠가 살아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놓지 않았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너무 가까운 곳, 가족들이 매번 오갔던 장소 바로 곁에서 그 오랜 시간 동안 묻혀 있었다. 조민정은 경찰에게 강하게 요청했다.
반드시 아버지를 해친 자를 밝혀내야 한다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누구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찰은 그 눈빛 속에서 단순한 슬픔이 아닌 집요한 진실에 대한 갈망을 읽었다. 이후 경찰은 성진을 다시 소환하여 보다 구체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우물을 단 한 장의 덮개만 열었을 뿐이고 거기서 우연히 시신을 발견했다고 반복해서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현장 재현을 통해 그 위치에서 시신이 보이려면 최소한 2장 이상의 덮개를 제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의 말은 명백한 거짓이었다. 이로써 조민우의 실종 사건은 단순 실종이 아닌 명백한 살인 사건으로 전환되었다. 경찰은 기존의 정황과 새로운 증거를 토대로 백성진을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조사를 확대해 나가기 시작했다.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고 진실은 점차 수면 위로 드러나려 하고 있었다. 경찰은 백성진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가장 먼저 의심을 받은 부분은 조민우의 시신이 발견된 침출수 우물의 용도와 구조였다. 경찰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당 우물이 실제로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를 조사했고 예상대로 이 우물은 비위생적인 오수를 모아 지하로 스며들게 하는 구조물이었다. 다시 말해 음용수나 작업용물을 얻기 위한 용도로는 부적절한 시설이었다. 또한 조사 결과 우물에는 평소 물이 거의 고이지 않으며 비가 많이 온 후에도 물의 양은 매우 적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백성진이 액비를 희석하기 위해 우물을 열었다는 주장은 물리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았다. 그가 오랜 세월 농장에서 일해온 사람이었고 그 우물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그의 진술은 의도적으로 꾸며낸 이야기일 가능성이 컸다. 경찰은 농장 내부와 외부에서 수집된 자료들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단서는 조민우의 시신에서 채취된 곤충이었다. 시신은 심하게 부패되어 있었지만 일부 구더기와 날파리 유충이 보존되어 있었다. 경찰은 이 곤충들을 전문 연구기관에 맡겼고 한 곤충학자의 분석 결과가 사건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는 곤충의 종류와 성장 단계를 분석하여 시신이 우물에 버려진 시점을 역산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 시신은 실종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우물에 유기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단순히 실종 직후 곧장 시신이 우물에 유기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 동안 어딘가에 은폐되었다가 나중에 옮겨졌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경찰은 이 시점에서 사건을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로 보기 시작했다. 단순한 우발적 살해나 충동적인 행동이 아닌 일정한 시간 동안 시신을 보관하거나 은폐할 수 있는 공간과 여유를 가진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그런 조건을 갖춘 유일한 인물이 바로 백성진이었다. 조사를 계속하던 중 경찰은 백성진의 컴퓨터와 소지품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그의 노트북에는 일반적인 업무 파일 외에도 수상한 검색 기록이 다수 발견되었다. 검색어 목록에는 DNA 흔적 지우는 법, 시신 부패 속도, 사망 후 곤충 발생 시기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우연으로 치부하기엔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연관성이 짙은 내용들이었다. 경찰은 그 외에도 수첩에서 찢겨진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종이에는 조민우 딸이 차량을 빨리 찾은 이유는 무엇인가? 우물 주변 흔적은 지워졌는가? 기어 위치 확인 여부? 같은 문장들이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이 문장들은 누군가가 자신의 행위가 발각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대비책을 세우고 있었음을 암시했다. 전문가 감정 결과 손글씨는 백성진의 필체와 일치했다. 한쪽이 찢겨진 이 종이는 다이어리나 메모장에서 분리된 흔적이 있었고 특수 장비를 통해 다음 페이지에 눌린 필적 흔적을 복원한 결과 더욱 구체적인 문장이 드러났다. 그 안에는 휴대폰과 차량 키, 의류 처리 방법이라는 제목하에 여러 가지 항목이 정리되어 있었고 이는 조민우의 개인 소지품이 사라진 이유와도 연결되었다. 이 모든 정황들은 백성진이 조민우의 실종과 사망에 깊이 연루되어 있으며 단순한 우연이 아닌 계획적 범죄임을 강하게 뒷받침했다. 경찰은 그의 동선, 통화 기록, 금융거래 내역 등까지 분석하며 수사를 확대해 나갔다. 조민우가 사라진 날 아침, 백성진은 자신의 아내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점심 식사를 예약해 두었다는 알리바이를 주장했다. 그는 아침 6시 15분부터 농장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진술했으며
7시에는 소에게 사료를 주고 8시 45분경 한미연의 농장에 들러 젖소 2마리를 옮겼다고 말했다. 이후 9시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함께 외출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 일정을 입증할 뚜렷한 증인이나 CCTV 영상은 존재하지 않았다. 아내의 진술 외에는 그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증거가 없었고 경찰은 아내 역시 전적으로 그를 신뢰하고 있는 상태라는 점에서 진술의 객관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수사는 점점 백성진을 조여오고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자신은 억울하며 조민우의 실종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더 이상 단순한 정황 증거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증거들을 하나씩 확보해 나가고 있었다. 한편 조민정은 경찰 수사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며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을 품고 있었다. 진실이 눈앞에 가까워지는 만큼 아버지를 해친 사람이 정말 가족처럼 지내왔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더욱 잔인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그녀는 흔들리지 않기로 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했고 아버지의 억울함은 반드시 풀어야만 했다. 경찰은 조민우 실종 당일 아침의 동선을 바탕으로 백성진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사건 발생 하루 전 성진은 일부러 조민우가 자주 오가는 농장구역 근처에서 풀을 베고 베어진 풀을 침출수 우물 주변에 가득 쌓아두었다. 경찰은 이 행위가 단순한 농장 작업이 아닌 특정 장소를 은폐하기 위한 의도적인 움직임이었다고 보았다. 실종 당일 아침, 그는 새벽부터 움직였고 민우가 집을 나선 직후 어딘가에서 그를 기다렸을 가능성이 높았다. 경찰은 성진이 민우를 특정 위치로 유인한 뒤 기습적으로 공격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사건 당시 민우의 휴대전화, 차키, 지갑 등 모든 개인 소지품이 사라졌고 트럭은 농장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숲속에 주차되어 있었다. 차량 내부에는 싸운 흔적은 없었지만 운전석의 기어 위치, 거울 조정 상태, 좌석거리 등 여러 부분이 민우의 평소 습관과 달랐다. 이는 누군가가 차량을 조작해 위장하려 했다는 정황으로 해석되었다. 경찰은 차량이 발견된 장소를 통해 성진이 차량을 직접 이동시켰고 민우가 스스로 트럭을 몰고 나간 것처럼 보이도록 현장을 연출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후 성진은 민우의 소지품들을 처리하거나 은폐했고 그의 시신은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침출수 우물에 유기되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경찰은 그가 치밀하게 범행을 설계하고 실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성진은 민우를 제거함으로써 한미연과의 관계를 되돌리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보였다. 그는 민우가 사라지면 미연이 다시 자신에게 의지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던 듯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미연은 사건 이후 성진과의 관계를 철저히 단절하려 했고 연락을 피하며 농장의 출입도 최소화했다. 성진은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점점 더 불안정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9개월이 지나 미연은 새로운 남성을 만났다. 그는 성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고 미연은 이 관계를 계기로 성진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으려 했다. 그녀는 성진을 만나 마지막으로 모든 관계를 정리하고자 했고 그의 집착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거리를 두었다. 이후 그녀는 집의 자물쇠를 모두 교체하고 외부에 CCTV까지 설치하며 조심스러운 생활을 이어갔다. 하지만 성진은 농장의 일부 토지를 여전히 임대하고 있었기에 법적으로 출입이 가능한 상태였다. 그는 여전히 농장 근처를 서성였고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애매하게 이어졌다. 어느 날 성진은 자신의 집 앞에서 차량을 후진하다가 땅바닥에 앉아있던 어린 아들을 치는 사고를 일으켰다. 그는 처음에 그것이 공이라 착각했고 아이의 비명을 듣고서야 상황을 파악했다. 아이의 부상은 심각했고 성진은 큰 충격에 빠졌다. 그는 스스로를 비난하며 정신적으로 더욱 불안정해졌고 이 사고는 그의 심리 상태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 이후 그는 약물 치료를 시작했지만 효과는 크지 않았다. 그는 점점 우울감에 잠식되어 갔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했다. 미연은 그 시기를 기점으로 성진과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으려 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농장의 임대 계약을 이유로 출입을 지속했고 이는 미연에게 심리적인 압박으로 작용했다. 그녀는 자주 문 밖을 경계했고 가족들과의 대화에서도 점점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2013년 5월 미연의 집 CCTV에 정체불명의 인물이 집 근처를 서성이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그녀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 의심의 눈초리는 당연히 성진에게 향했다. 하지만 그는 부인했고 당시 집에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아내가 증언했다. CCTV에는 얼굴이 뚜렷하게 찍히지 않아 경찰도 더 이상 추궁하지 못했다. 한 달 뒤, 성진은 다시 농장에 들러 임대한 밭에 액비를 뿌리기 위해 차량을 몰고 왔다. 그는 물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농장 뒤편의 침출수 우물을 향해 갔고 그곳에서 덮개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 아래에 부패된 시신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그는 오히려 침착하게 행동하며 아내를 부른 뒤 경찰에 신고하게 했다. 하지만 경찰은 처음부터 그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겼다. 그가 시신을 발견한 직후 미연이 아닌 아내에게 연락한 점, 신고를 직접 하지 않고 우물 뚜껑을 다시 덮어두고 기다린 점, 그리고 우연처럼 보이려는 시도가 오히려 인위적이란 판단으로 이어졌다. 조민정은 아버지의 죽음을 확인한 후 평소보다 훨씬 조용해졌다. 그녀는 분노와 슬픔을 말로 표현하는 대신 아버지의 죽음에 책임 있는 사람을 반드시 법정에 세우겠다는 다짐을 마음속에 새겼다. 그녀는 수사 진행 상황을 일일이 챙기며 진실이 흐려지지 않도록 모든 기록을 보존했다. 사건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다. 경찰은 모든 단서를 성진에게로 연결짓고 있었고 조민정과 미연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다. 진실은 끝내 드러날 것이며 그날 아침 조민우가 농장을 나선 직후 벌어진 일의 전모도 결국 밝혀지게 될 운명이었다. 경찰은 백성진을 정식 피의자로 전환하고 그의 주변을 철저히 파고들기 시작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성진의 컴퓨터에 남겨진 인터넷 검색 기록 외에도 또 다른 단서를 발견했다. 그의 브라우저에는 시신이 물속에 있으면 얼마나 오래 보존되는가, 기어 위치 변경 시 지문이 남는가, 우물 속 시신 발견 시 대응법 등 사건과 관련된 주제를 다룬 수십 개의 검색 기록이 남아 있었다. 이 검색들은 모두 조민우가 실종되기 전후로 집중되어 있었다. 경찰은 그가 시신 유기를 계획했으며 철저하게 준비한 흔적이라고 판단했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성진의 다이어리에서 찢겨나간 종이 조각이 발견되었다. 거기에는 조민정이 왜 트럭을 빨리 찾았는지, 우물 주변이 안전하게 위장되었는지, 혹시라도 경찰이 기어 위치를 확인했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메모되어 있었다. 경찰은 이 메모들이 성진 스스로 수사에 대비해 시뮬레이션한 흔적이라고 보았다. 종이에 찢긴 자국을 따라 다이어리 앞장을 특수 장비로 스캔한 결과 희미하게 남은 눌림 자국이 확인되었다. 거기에는 휴대폰 처리 방법, 열쇠 보관 장소, 의류 폐기 순서 등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 필적 감정을 통해 해당 문서가 백성진의 자필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지자 경찰은 그를 살인 혐의로 공식 입건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성진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은 단지 농장을 관리하다 우연히 시신을 발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아들의 사고 이후 심리적 불안정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경찰은 그의 주장과 달리 검색 기록, 메모, 시신 유기 방식 등에서 일관된 계획성이 보인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성진이 미연과의 관계가 끝난 이후 주변 사람들에게 그녀에 대한 비방을 퍼뜨렸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그는 마을 복지센터에 전화를 걸어 한미연이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밤마다 외출한다는 익명의 제보를 하기도 했다. 센터 직원이 직접 방문해 확인한 결과 아이들은 잘 보호받고 있었고 미연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 제보는 악의적인 조작으로 드러났고 성진의 집착적인 성향을 반영하는 증거로 기록되었다. 조민정은 경찰의 수사 내용을 차곡차곡 정리해 나갔다. 그녀는 모든 증거가 쌓일수록 아버지의 억울함이 언젠가 풀릴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고 자신이 선택한 길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단지 피해자가 아니라 기억되어야 할 사람으로 남기고 싶었다. 사건이 공론화되자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조명하기 시작했다. 한때 지역사회에서 성실한 농장 운영자로 알려졌던 백성진이 실제로는 집요한 통제자이자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른 인물일 수 있다는 점이 대중의 충격을 자아냈다. 일부 주민들은 그가 그렇게 위험한 인물일 줄 몰랐다고 했고
또 어떤 주민은 그의 강박적 성격과 분노 조절 문제를 과거부터 느꼈다고 털어놓았다. 경찰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성진의 집을 수색했고 그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잘 숨겨진 USB 하나를 발견했다. USB에는 삭제된 파일들이 복원되었고 그중 일부는 조민우와 관련된 문서와 사진이었다. 성진이 민우의 차량과 농장 근처를 몰래 찍은 사진들이었으며 날짜는 그가 실종되기 몇 주 전이었다. 또한 USB에는 성진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서 하나가 있었는데 제목은 위기 상황 시 시나리오였다. 그 문서 안에는 경찰이 찾지 못하도록 사체 은닉 장소 선정, 현장 위장 방법, 알리바이 확보 계획 등의 항목이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었고 이는 수사에 결정적인 전환점을 제공했다. 이후 경찰은 검찰과 협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충분한 증거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영장을 발부했다. 백성진은 자택에서 체포되었고 체포 당시에도 그는 아무런 감정 표현 없이 담담한 얼굴로 경찰의 질문에 짧게 대답할 뿐이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이 그런 일을 했을 리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지만 점점 드러나는 증거들 앞에서 그녀도 말을 잃었다. 그녀는 성진이 평소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믿었고 농장에서 고된 일을 마다하지 않던 모습만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몰랐던 그의 또 다른 얼굴은 법정에서 낱낱이 드러날 준비를 마치고 있었다. 조민정은 체포 소식을 듣고 조용히 아버지의 유품이 남아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민우가 쓰던 오래된 노트를 꺼내 조심스레 넘겼다. 아버지의 필체로 적힌 노래 가사, 아이들을 향한 짧은 메모들, 그리고 미연에게 썼던 편지 초안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끝이 아니라 아버지의 산과 사랑이 기억되게 만드는 것까지가 자신의 역할이라고. 백성진의 범행은 결국 치밀한 계획에서 시작되었고 그의 집착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통제 욕구에 기반한 병적인 집념이었다. 경찰은 그의 범죄를 끝까지 추적했고 그날 아침 침묵 속에 사라진 한 사람의 목소리를 다시 세상 밖으로 불러내려 하고 있었다. 진실은 무너지지 않았고 조민우는 잊히지 않았다. 재판은 4개월간 진행되었고 백성진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그의 정신적 불안정 상태와 아들의 사고로 인한 우울증, 그리고 결정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동안 확보된 수많은 정황 증거와 디지털 자료, 심리 분석 결과, 전문가 증언을 통해 그의 계획성과 동기를 낱낱이 밝혀냈다. 재판부는 최종 평결을 위해 12명의 배심원단에게 사건을 넘겼고 그들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인정했다. 법정에선 긴 침묵 끝에 판결문이 낭독되었다. 백성진은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징역형은 무기징역으로 선고되었다. 단 12년 동안은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조건이었다. 판결이 내려지자 방청석에서는 조용한 탄식과 함께 눈물을 삼키는 이들이 있었고 조민정은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였다.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이 그녀에게 소감을 물었을 때 그녀는 짧고 굵게 말했다. 아버지께서 이제는 편히 눈 감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재판 이후 백성진은 형을 인정하지 않았고 상고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최종적으로 그의 형을 확정했다. 이로써 사건은 종결되었고 지역사회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던 이 사건은 하나의 비극적인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 미연은 재판이 끝난 뒤 조용히 농장을 정리하고 아이들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다. 그녀는 언론 인터뷰를 일절 거절했고 이후로는 그 누구와도 이 사건에 대해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2021년 말 미연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과실로 인해 1년간 집행유예와 1년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다. 사고 당시 그녀의 음주 여부나 고의성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 사건과 관련한 죄책감이나 심리적 불안정이 사고로 이어진 게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다. 사고가 발생한 시점이 조민우 사망 10주기를 앞둔 시기였다는 점에서 의문을 갖는 이들도 있었다. 이 사건은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의 질문을 남겼다. 미연은 처음부터 침출수 우물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까? 혹시 그녀도 백성진의 범행을 어느 정도는 눈치채고 있었던 건 아닐까?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고 그녀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백성진 역시 교도소에서 어떤 공식적인 자백도 남기지 않았고 사건 당시 그날 아침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을 유지했다. 세 사람 사이에 벌어진 일의 실체는 끝내 드러나지 않았고 오직 그들만이 알고 있을 뿐이었다. 조민정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유일한 증인이 되었다. 그녀는 시간이 흐른 뒤 아버지의 삶을 글로 남기기로 결심했다. 그는 단지 피해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한 남자의 사랑으로서, 그리고 평범하지만 따뜻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랐다. 그녀는 작은 출판사에 원고를 넘겼고 몇 달 뒤 아버지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의 책이 세상에 나왔다. 책은 화려한 문장 대신 담담한 서술로 아버지와의 기억을 적어 내려갔다. 그 안에는 유년기의 따뜻한 순간, 이별 후의 슬픔, 그리고 진실을 추적하며 마주했던 냉혹한 현실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독자들은 책을 통해 단순히 한 사건을 넘어서 인간의 감정과 용서, 책임, 그리고 기억이라는 주제를 마주하게 되었다. 조민정은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다. 진실은 때로 너무 늦게 도착합니다. 하지만 그 진실 앞에 머물러주는 용기, 그 용기가 누군가의 삶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지키지 못했지만 그의 진실을 지킬 수는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진실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독자들은 책을 덮으며 생각하게 되었다. 진실은 시간이 걸려도 드러나는 것이고 그 진실 앞에 용기를 낸 사람들의 이야기는 결코 잊히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는 다짐했다. 언젠가 자신에게도 그런 진실을 지킬 용기가 필요할지 모른다고. 오늘도 저희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범한 하루의 시작이 한 사람의 실종으로 이어지고 그 안에 숨겨진 관계와 감정, 그리고 인간의 집착이 어떻게 비극으로 변해가는지를 함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건 진실은 결코 묻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 진실을 찾으려는 누군가의 용기와 사랑은 결국 어둠 속에 감춰진 모든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신뢰이며 그 신뢰가 무너질 때 일어나는 파장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속에 이 이야기가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이해하고 누군가를 지켜내려는 마음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희 채널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응원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